65세,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자식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그 정말 맞는 말일까요? 사실 자식보다 중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들이 자식들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힘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 이후에 삶이 점차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위한 버팀목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5세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한 해답이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6가지 버팀목에 숨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후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버팀목은 바로 자기 주도적인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돌봄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만 결국 자기 삶은 자신이 주도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이제는 부모의 삶에 간섭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태도가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자식들이 엄마, 이제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요양원에 가세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기보다는 나는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제 친구의 어머니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나한테 맞는 길이야 라며 단호하게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식들이 제안한 요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살기 위한 안전한 대처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배워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치의와 주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자기 주도적인 생활이 중요한 걸까요? 65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무조건 옳고 나쁜 결정을 내려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주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주인이 자식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삶이 아니라 자식의 삶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는 여전히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나 여행, 운동 등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는 젊은 시절의 느낌처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결국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하려면 나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버팀목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버팀목은 바로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기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질을 확실하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자식들이 주는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처음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자식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처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걸 어떻게 쓰냐? 며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며 엄마, 늦게 주무세요라고 문자로 말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답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니는 소셜미디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고 나가면 불안해할 정도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도 잘하십니다.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나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다면
요즘에는 메신저나 SNS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쁘거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안부를 묻고 사진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못 쓴다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소식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상통화나 사진을 주고받으며 감정을 공유할 수 있죠. 또한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건강 관련 앱들이나 유튜브 채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많아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게 운동법을 배우거나 영양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나 날씨, 교통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에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죠.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를 들자면 제 친구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사오면 되지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 데에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아들 며느리들에게 쇼핑할 때마다 이걸로 하나 더 주문해줘. 할인 코드도 확인해봤어? 라며 주문을 먼저 하십니다. 옛날에는 길게 걸어가서 백화점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 앞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면 삶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요? 결국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들과의 소통을 넘어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늦기 전에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나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버팀목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합니다. 인생이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로 삶의 질이 확 달라지고 건강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해도 아무 소용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내가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나중에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친구의 어머니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언제 이렇게 건강해졌냐? 며 놀랐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겪는 신체적 변화나 건강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실제로 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향상되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모는 60대 중반이 되던 해 갑자기 혼자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걱정하며 아직 혼자 가기엔 위험하지 않겠냐? 라고 했지만 이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여행을 계속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모의 말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세상은 정말 좁고 좁아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했더니 세상은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스스로 제약을 두면 그 제약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에너지를 얻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불안감이나 걱정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불안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안과 걱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자기 성취감을 갉아먹고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실제로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신적 상태를 넘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버팀목은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잠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여러 중요한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65세 이상인 사람들도 하루에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일례로 제 이모는 70대 초반인데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자꾸 뒤척이게 돼. 그나마 책이라도 읽어야 겨우 잠이 오지라고 늘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모가 잠을 잘 자게 된 비결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바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기술 발전 덕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모처럼 잠을 자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한 것처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자주 보면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들 기기들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는 자기 전에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면서 훨씬 더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히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 조용한 방, 적당한 온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의 친구 김 씨는 편안한 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대와 베개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잠을 자면서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자꾸 깨는 일이 많았는데 결국 자신의 체형에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찾은 후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는 잠자리를 바꿔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전혀 피곤하지 않다며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정말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정기적인 수면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에 맞춰져 더욱 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65세 이후에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를 초래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여러 질병들이 수면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수면을 우선시하는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65세 이후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다섯 번째 버팀목은 남아있는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자신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며 늙어가는 인생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은 돈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될 뿐입니다. 사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최미영 씨는 65세가 넘어서도 매우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매달 용돈을 아껴 쓰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한테만 신경 쓰면서 나 자신을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죠라고 말하며 취미 생활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미술 수업, 필라테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식들은 물론 기쁘게 그녀의 삶을 응원하며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엄마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돈을 절약하며 아끼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지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즐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게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성숙 씨, 70세인 그녀는 매달 소액이라도 나를 위해 쓰자며 자신을 위한 것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그림 수업에 등록, 정기적인 마사지와 스파로 피로를 풀고 좋은 식재료를 사서 건강한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렇게 매달 조금씩 자신에게 투자하면서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남아있는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식들에게 그저 경제적인 것만을 기대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이제부터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남은 인생에서 자식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돈 사용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과 행복을 찾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6번째 버팀목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기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아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죽음은 사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인 김 여사님은 75세에 암투병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그래, 죽는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남은 삶을 오히려 더 충실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가까워진 걸 알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많은 여행을 떠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좋아하는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 여사님은 더욱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살아간 그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죽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이제 한 세대가 갔고 이 세상에 내 발자국을 남겼으니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하지만 오히려 죽음에 대해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유언이나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미리 생각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세요. 어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65세 이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자세,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입니다. 자식들이 없더라도 이런 버팀목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자신입니다. 이 6가지 버팀목을 가지고 자식들의 도움이 없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식보다 더 중요한 6가지 버팀목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모든 진실이 가족의 평화를 가져올까요? 사실 자식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이 비밀들이 밝혀지는 순간 단단했던 가족의 유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절대 입 밖에 내어선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재산 분배 계획이 자식들 귀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형이 더 많이 받아요? 라는 불만과 질투가 터지면서 그간의 형제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자식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걱정하기는커녕 부모님도 오래 못 사시겠구나라는 속셈으로 재산 문제를 따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이 명언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껴야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건강, 그리고 자식들의 관계를 건드리는 비밀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식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비밀을 하나씩 밝혀봅시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실수로 말해버린 것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특정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또는 우리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다니 같은 말은 마음속에 늘 맴돌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말로 내뱉는 순간 평화롭던 가족관계는 끝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며느리 말이야,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하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그 얘기는 며느리 귀에 들어가고 며느리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나도 이 결혼 진짜 후회돼. 결국 이 말은 자식의 입을 통해 다시 부모에게 전달되고 가족 간의 갈등은 폭발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친구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 당일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너 아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했을 텐데. 이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결혼식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이후로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옵니다. 배우자는 자식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자식의 귀를 통해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속으로 그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지.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아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자식에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는 입을 다무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서슴없이 내뱉는 순간 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도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은 철저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절대 말로 내뱉지 마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일, 그것이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부부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들이 자식들에게까지 알려지는 순간 가족의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끼리만 알았어야 할 과거의 문제는 자식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부부 싸움 중 남편과 크게 다퉜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한때 서로 이혼하겠다고 문서까지 썼었어. 자식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그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아?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믿어왔던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 무너지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실망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 엄마랑 사귀기 전에 다른 사람과 약혼한 적이 있었어. 이 사실을 들은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순간에 재미로 꺼낸 비밀이 가족 내에서 씻기 어려운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비밀은 가족에게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그 여파는 의외로 오래갑니다.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들은 왜 말해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완벽한 사랑의 상징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이상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의 관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과거 실수나 부부간의 갈등을 자신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부모님 때문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부부간의 감정적인 문제나 과거의 갈등은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봉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부모님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판단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런 비밀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감만 키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들은 부부만의 이야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알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님의 관계를 자신이 평가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가족 간의 긴장감과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의 비밀은 그들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면 굳이 자식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만 공유해야 할 비밀이 있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이 때로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특정 자식에게 몰래 금전적 도움을 준 사실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의 사정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식들 중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움을 다른 자식들에게 알리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가족의 평화는 끝장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부모는 이를 알게 되고 몰래 전 재산의 일부를 빼내 큰아들에게 건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거라. 하지만 이 사실이 둘째 아들에게 들통나는 순간 평소 가까웠던 형제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형만 도와줘요? 난 집 사느라 대출 받았을 때도 아무 도움 안 줬잖아요. 또 둘째, 아들은 형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모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특정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은 단순한 선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움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대신 어차피 부모님은 장남인 나를 더 챙기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도움받지 못한 자식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나 하는 서운함과 질투로 괴로워합니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미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례를 더 볼까요? 한 어머니는 딸의 학자금 대출을 몰래 갚아주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결혼할 때 돈이 필요했는데 왜 딸만 챙기셨냐고요? 라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명절에도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작은 호의가 오히려 가족의 분열을 초래한 셈입니다. 모든 자식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처럼 자식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특정 자식에게 준 금전적 도움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식들 간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도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을 돕고 싶다면 금전적 지원 대신 조언이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 도움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식 간의 관계와 가족의 평화는 그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작은 비밀이 가족의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정 자식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 사실은 끝까지 비밀로 간직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공평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랑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비밀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 사항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건강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낱낱이 털어놓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할수록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우리 집 재산은 어떻게 되지? 누가 더 부모를 돌볼까? 같은 계산이 시작되곤 합니다. 한 예로 박 씨는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지만 자식들에게는 건강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자식 중 한 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식들 간에 은근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라는 말은 걱정의 표현이었지만 결국 그 뒤에는 혹시 재산 문제 때문에 우리 몰래 뭐라도 해두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간에는 누가 더 돌보냐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명절에조차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병력은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더 이상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걱정하기보다 지금부터 내가 챙겨야 할 몫은 뭐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병세가 심각할수록 자식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다며 돌봄을 서로 미루거나 심지어 병간호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김 여사는 자식들에게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 우리 이제 더 자주 찾아뵐게요 라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전화로 엄마, 약은 잘 챙겨 드세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들의 무관심과 현실적인 태도는 부모가 결국 혼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자식들에게 걱정거리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비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병력을 알리는 대신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자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식들에게 공개하면 그들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려 들기도 합니다. 엄마, 그 병원 말고 여기로 가요. 이 약 먹지 말고 다른 걸 드세요. 라며 부모의 판단을 무시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부모의 자율성을 해치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 사항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까지 숨기고 철저히 준비하며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부모 스스로의 책임이자 선택입니다. 이 비밀을 지킴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비밀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5번째 비밀은 부모님의 재산 분배 계획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란 자식들에게는 종종 물려받을 몫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배 계획이 자식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의 가족 화목은 단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에 대한 계획이 알려지면 자식들은 그 순간부터 가족이 아닌 경쟁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형이 더 많이 받아?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날 더 챙기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가족 간의 전쟁을 시작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큰아들에게 물려주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을 가장 자주 찾아오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작은아들에게 들통나면서 작은아들은 평생 형만 편애하더니 결국 돈도 형한테 다 주는 거냐고 폭발했습니다. 그 후로 두 형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고 부모님은 두 아들 사이에서 소가리를 하며 남은 노년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선택이 큰 가족 간의 균열을 초래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 계획을 알게 되면 생존 계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님 곁으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건 애정 어린 관심이 아니라 상속에 대한 계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자식들 간에는 누가 더 많이 받나라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게 다 내 탓인가 하며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재산 분배 계획은 절대 자식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선 안 됩니다. 이 비밀은 철저히 부모님의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단순하고 모호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함이야말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면서 자식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히 받을 몫으로 여길수록 그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긴 것만 물려줄 거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재산 분배 계획은 자식들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 간의 사랑은 금전적인 계산으로 변질되고 불화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은 부모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비밀로 간직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원한다면 재산 분배 계획은 끝까지 부모님만의 비밀로 남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닙니다. 위의 5가지는 한마디로 가족 간의 지뢰밭을 터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진실이 항상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비밀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완벽한 솔직함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이 가족 간의 유대를 깨뜨리는 대신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가족 간의 평화는 말하지 않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결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 비법은 그냥 흘려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후 매일같이 찾아오는 피로감, 점점 무뎌지는 기억력, 그리고 작아지는 체력. 이런 변화들을 나이 드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5가지를 지킨다면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그리고 더 길게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래 살고 싶으면 꼭 지켜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걷기는 오래 사는 삶의 기본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체중이 조절되며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어라며 걷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누워 걷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즉 하루 7,000보에서 1만 보를 걷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몸은 회복하고 마음은 정화되며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걷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하루 1시간 걷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혈압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매일 걷는 습관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낮춰줍니다.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1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약 30만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무릎과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뼈를 강화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단련시켜 관절염의 위험을 줄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걷기는 필수적입니다. 걷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덜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걷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며 걸어야 합니다.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 밀어내는 방식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는 조금 빠른 정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7,000보에서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짧게 나눠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걷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한 정거장 먼저 내려 목적지까지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매일 1시간씩 걷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 취하기는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숙면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며 수명을 늘리는 비밀 병기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제대로 잠을 자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젊음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잠이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숙면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서야 잠이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며 깨닫는 일이 반복됩니다. 숙면이 우리의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먼저 숙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특히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숙면을 통해 해소됩니다. 면역 체계는 이 시간 동안 더욱 강력해지고 심장은 쉬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숙면은 뇌에도 필수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저장한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삭제하며 새로운 기억을 고정시킵니다. 즉, 숙면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되며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숙면이 피부에도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뷰티 슬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피부톤이 맑고 주름이 덜 생깁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은 숙면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며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 발병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의 해마 기능을 손상시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은 나는 밤에 45시간만 자도 괜찮다며 수면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 당뇨, 심한 피로감을 겪으며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수면 부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후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습관을 들였고 피로감은 물론 건강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내 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로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숙면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약속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활력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만이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뇌 활동에 도움되는 퍼즐이나 독서는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점점 느려지고 퇴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강력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뇌 활동에 도움되는 퍼즐과 독서입니다. 퍼즐이나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뇌를 자극해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작동시킵니다. 퍼즐을 풀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퍼즐은 우리의 기억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특히 치매 예방 연구에 따르면 퍼즐과 같은 사고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는 또 다른 강력한 두뇌 운동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단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추론하며 이야기 속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기억력을 강화하고 사고력을 높이며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탁월합니다. 단 6분 동안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6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서와 퍼즐은 몸의 피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은퇴 후 무료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주 깜박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퍼즐 맞추기와 소설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그의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어를 이해하고 줄거리를 따라가는 과정이 내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김 씨는 그 후로 퍼즐과 독서를 일상에 녹이며 전보다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뇌 활동은 단순히 뇌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또한 두뇌 활동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어려운 퍼즐을 풀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뇌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어보세요. 교차 퍼즐, 수도쿠, 추리소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말처럼 퍼즐과 독서는 당신의 뇌를 새롭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몸도 따라 좋아지고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책 한 권을 펴거나 퍼즐 한 장을 펼쳐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 늘리기는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새롭게 만드는 혁명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주식처럼 먹으며 단백질이 필요하잖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육류 섭취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은 몸속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육류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붉은 고기를 100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대장암 위험이 17%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몸속 위험 요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박 씨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그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며 이대로 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채소와 과일을 식단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내 몸을 살렸어요.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 비타민C가 가득한 브로콜리, 면역력을 높이는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은 피부를 맑게 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고기를 줄이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구운 가지를 선택하거나 스테이크 대신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아침에는 간단한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오늘 먹는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세포를 되살리고 병을 예방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 유지하기는 오래 사는 삶의 감춰진 비결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뜻한 대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고립된 삶을 선택한다면 건강과 행복은 물론 수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오래 살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는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자주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활동은 뇌의 활성화를 도와 치매 위험을 30% 이상 낮춰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접어든 이 씨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며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 노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매주 모임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삶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행복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 가벼운 안부 문자, 혹은 작은 선물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웃음은 천연 진통제이자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혼자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그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택할 순간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라는 말은 결국 평생 시작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는 단 5가지,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젊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당신의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한 걸음씩 바꾸겠다는 그 다짐이 당신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외롭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나요? 사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결국 혼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와 끝없이 연결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혼자라는 건 결코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만의 삶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다가 상처받고 무너진다면 결국 고통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하게 행복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는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독하게, 행복하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라는 현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입니다. 혼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과 불행에 빠질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는 그렇게 나쁜 걸까요? 사실 혼자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더 이상 타인의 기호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누구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안다면 혼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평생 가족과 동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가 된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엔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가 되는 것은 불안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도 점점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시작하면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혼자가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면 갑작스러운 고립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혼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혼자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혼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즐길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행복과 자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혼자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의 위치에서는 자식들의 삶이 곧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입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늘 자식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엄마, 애 좀 봐줘요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할 일을 미뤄가며 손자를 돌보러 달려갔습니다. 딸에게는 엄마, 집안일 좀 도와줘라는 요청을 받으며 자신의 시간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이제 허리를 무리하게 쓰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엄마 조금만 더 도와줘라며 그녀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녀는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소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하다 보면 당신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남는 것은 피로와 공허함 뿐입니다.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 요구가 나의 행복을 해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되찾아 보세요.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요가를 배우는 것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제 손자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의 집안일 대신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 자식들도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남의 기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주도하세요.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요구는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충실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독립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혼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다면 아무리 혼자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는 혼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65세의 이 여사는 은퇴 후 처음엔 연금으로 생활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달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조금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그때 이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자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매달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꼭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과 경제를 모두 챙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혼자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재정을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주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겨라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활력을 준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사람은 떠나고 피곤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65세의 김 씨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웃의 요청에 늘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작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번 고마워요, 김 씨라며 부탁하던 사람들은 김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나도 바빠서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몇 명 없으며 그들과의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나를 아끼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준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관계는 소수정예입니다. 많은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웃 한 명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수십 명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며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세요. 그 관계는 당신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관계도 가볍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라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자유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일 뿐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비결은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데 있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텅 빈 집에서 쏟아지는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TV 소리로 허전함을 채우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을 알게 되니 외로움 따위는 생각할 틈도 없더군요. 박 씨는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법이
결국 스스로를 바쁘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일수록 나만의 시간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해 보세요.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다뤄보거나 어릴 적 꿈꿨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외로움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세요. 주변 환경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에 꽃을 장식하고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을 꾸미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을 없애는 시작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혼자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며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 손에 있습니다. 6번째, 삶을 풍요롭게 채워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꼭 쓸쓸하고 빈곤하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혼자여도 얼마든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돈이나 화려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기술은 삶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65세의 최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삶도 끝났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었지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 혼자라고 해서 행복할 수 없을까?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여도 나를 대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혼자서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 한 구석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며보고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조차도 여유와 풍요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꽃 한 송이나 맛있는 디저트처럼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나는 혼자니까 이 정도는 사치일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혼자 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 살면 대규모로 구매할 필요가 없기에 품질 좋은 소량의 재료나 제품을 선택해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덜 쓰지만 만족감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또 다른 기술은 시간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대를 활용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데 투자해 보세요.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만듭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자서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단조로운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나만의 선택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꿀 기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유롭고 찬란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의 시간은 곧 당신만의 특별한 무대입니다. 7번째,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슬픔과 고독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혼자의 진짜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고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혼자이기에 더 찬란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한동안 집안에서 텅 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는 이웃 주민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에 참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혼자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김 여사는 그녀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고 지금은 자신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며 경제적, 정신적 자유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찬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나만의 목표와 열정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인생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또한 혼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관계에 휘둘리며 나를 잊어버렸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오후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로를 걸으며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의 찬란함은 모험적인 선택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혼자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한 모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은 오히려 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채울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찬란한 인생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삶,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찬란한 그림을 그려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독립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삶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찬란한 나만의 인생이 바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평생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은 이제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했어도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만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솔직한 게 좋아. 라며 자식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자식의 결혼 생활을 흔들고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6가지를 무심코 말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재산 상황과 분배 계획을 말하는 순간 가족관계는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평생 이어지는 인연이라지만 재산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공개하거나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줄 것인지 미리 밝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갈등이 싹트고 형제 사이에 분란이 생기며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68세 박 씨는 딸에게 평생 자신을 돌봐준 대가로 아파트를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 씨의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건 말이 안 돼.
박 씨는 단순히 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었지만 아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박 씨는 결국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과 인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식은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이 자식 부부에게 알려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하거나 자식이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미리 좀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허투루 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에게 미리 상속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 계획을 공개하는 순간 부모 자신이 오히려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절대 자식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떠난 후 법적으로 진행될 거야.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자식이 아무리 궁금해하고 물어보더라도 그건 나중에 알게 될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비극을 막고 싶다면 재산 계획은 끝까지 부모만의 비밀로 간직하세요. 죽는 순간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배우자의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비교하는 한마디가 가정을 파탄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배우자는 가족이 될 사람이니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너 배우자 집안은 도대체 뭐 하는 집이냐? 우리 집이 더 나은데 너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같은 말을 한순간 자식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70세의 이 씨는 아들을 금지옥이업 키우며 좋은 대학을 졸업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게 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의 집안이 이 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한데 내 처가 쪽은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냐? 내가 처가집까지 챙길 필요가 있냐? 사위된 사람은 장인장모 챙긴다는데 너희는 정반대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부모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냐?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지만 결국 폭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너희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되겠어? 이후 아들 부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이 씨의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집안 배경을 비교하는 순간 자식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배우자의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 배우자 집안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부부간 신뢰가 흔들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부모가 배우자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자식은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 없던 갈등이 생기고 부모가 비교하는 말을 계속 들은 자식은 배우자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긴 하지 정도의 생각이었다가 나중에는 결혼할 때 더 신중할 거리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 집안과 경제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재산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결혼 생활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 집안을 깎아내릴수록 그 결혼 생활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배우자의 집안과 경제력에 대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지방과 경제력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돈은 없어도 함께 행복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져도 배우자의 지방과 경제력을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혼을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망칩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다툼에도 자식이 이혼을 고려한다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권유하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부모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70세의 정 씨는 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도대체 이 결혼을 왜 했나 싶어?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아 보였던 사위였는데 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딸과 함께 사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너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예상 밖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딸은 다시 남편과 화해했고 그날의 고민 상담은 그냥 홧김에 했던 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엄마에게 남편의 단점을 다 털어놓은 이상 이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해졌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이 결혼은 잘못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결국 딸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먼저 등을 떠밀어버린 꼴이었습니다. 반대로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하소연하는 자식에게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말입니다. 실제로 68세의 박 씨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상담하는 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 결혼은 그런 거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결국 뒤늦게 이혼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그때 나를 응원해줬다면 난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혼이든 결혼 유지든 그 선택은 부모가 아닌 자식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결국 자식은 자기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부모의 결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회할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상담하는 자식에게 이혼해라 혹은 절대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라는 말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는 단순한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권유하는 것도 무조건 막는 것도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혼해라 혹은 이혼하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는 한 발 뒤에서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건 부모가 아니라 자식 자신이니까요. 네 번째, 부모가 자식의 모든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순간까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에게까지 인생의 모든 결정을 부모가 내려야 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자식의 삶은 부모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70세의 김 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자 김 씨는 이제 며느리까지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의견이 아들 부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어디에서 집을 사야 하는지, 아이를 언제 가져야 하는지, 심지어 가족 여행까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번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 감히 친정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그때부터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들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인생 좀 그냥 놔두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속엔 부담과 반발심이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김 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는 순간 자식은 점점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명분으로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언제 부모를 찾아와야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까지 이런 결정들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자신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한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으로 변하는 순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하고 싶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에게 부모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이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5번째,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자식의 가정을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했다면 이제 그 관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의 대소사에 자식이 당연히 모든 걸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의 가정은 균열이 생기고 부부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70세의 박 씨는 장남에게 평생을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박 씨는 모든 가족 행사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명절 준비부터 제사, 친척 경조사까지 아들이 부모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일정이 있어서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일정이야. 우리 가족 행사가 우선이지. 그런 건 나중에 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아들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 부모님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다 맞춰야 해. 나한테도 내 가족이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런 문화야. 난 장남이고 부모님을 모셔야 해.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그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부모의 대소사에 자식이 신경 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한 순간 최우선은 자신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여전히 자식을 집안의 중심에 두고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 가정은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넌 우리 집의 기둥이야. 같은 말들은 자식의 가정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말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결국 배우자가 소외되며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결혼한 순간 부모의 대소사는 자식의 도움이 아니라 배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고 사정이 안 되면 괜찮다. 내 가정이 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설 때 오히려 자식은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챙기게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결혼 후에도 본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길 바라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결혼한 자식에게는 부모의 집안보다 자신의 가정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식은 멀어질 뿐입니다.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이제는 부모의 대소사를 스스로 챙기고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6번째,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한마디가 자식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한 후에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결혼했다고 부모는 뒷전이야?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다.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한테 매달리더니 이제는 남편 아내한테만 매달리네. 이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오냐? 는 말이 결국 오지 마라는 말이 된다. 68세의 최 씨는 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까지 돌봐야 하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서운해할까봐 노력했지만 매번 부모님 댁을 다녀오면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넌 도대체 집에 언제 올 거냐? 아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조만간 들를게요. 하지만 최 씨는 불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빠도 내 장인어른 댁에는 가면서 우리 집에는 못 오냐?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부모님 댁에 가면 듣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부모님의 섭섭한 표정과 다음에는 좀 더 오래 있다 가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점점 부모님 댁을 찾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혼한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한테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반가운 마음보다는 이제야 왔냐? 다음에는 좀 더 자주 와라. 이게 몇 달 만이냐? 같은 말이 먼저 나오면 자식은 점점 부모를 찾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이 자주 찾아오길 바란다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령 너희가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 멀리서도 잘 지내는 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시간 될 때 와라.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더 가까이 오게도 더 멀어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왜 안 오냐? 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됐다. 라는 말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잊지 않고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평생 이어지는 인연이지만 어떤 말은 한번 꺼내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독립된 한 가정을 꾸렸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의 삶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심할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위의 6가지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솔직함이 자식의 삶을 흔들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함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